안녕하세요. 미랄 한글학교 우리 중등 역사 서울 같이 듣는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미안하게 하루 늦게 이거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뭐 핑계는 많죠. 가장 컸던 핑계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록다운이 2주 또 연장된다는 얘기를 듣고 5월 12일까지 또 못 나가겠구나 하는 얘기를 듣고 약간 멘붕이 와서 또 멍하니 한 하루 정도 있었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5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한 달 더, 한 달 더 마음을 추스리고 그동안 못 봤던 책도 보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 강의를 녹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덕분에 하루 늦었습니다. 대신에 2주치 분량을 한꺼번에 준비했으니까 좋을 수도 있나요? 하여간 여러분도 록다운 뭐 연장됐다고 기분이 좀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잘 정신적으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 먼 훗날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볼 부분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고려의 성립과 변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신 정권과 농민들, 천민의 봉기 이 파트를 볼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는 과정을 파악할 거고요. 그 이후에 무신 정권의 전개 과정과 권력기구 변화를 파악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신 정권 하에서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배경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럼? 항상 연대표를 제가 중요시 한다 그랬죠. 중국과 한반도의 연대표를 쭉 한번 볼게요. 오늘 보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지난주에 이제 동북 구성까지 살펴봤었고 오늘부터는 이자겸의 남부터 시작해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무신정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다 중국의 북쪽 중원 땅에는 금나라가 있었고요. 양쯔강 이남으로 남송, 한족이 세운 남송 두 나라가 이렇게 경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는 관계여서 그리고 뭐 정권도 이미 설립된 지 조금 지나간 시기여서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는 한반도가 외세의 침략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자유로웠을 때입니다. 고려 초기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이 침입해온 걸 제외하고는 좀 조용했었던 때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묘총의 서경천도운동이 있었고 또 고려 내부적으로는 무신 정권이 들어섰던 때입니다. 굉장히 복잡했었던 때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자겸의 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자겸은 경원 이씨의 후손입니다. 경원 이씨인데 이 경원 이씨 가계도가 좀 보면 여기 특이하죠. 고려 11대 문종부터 순종 그리고 선종 14, 15대 건너뛰어서 16대 예종 그리고 17대 인종까지 무려 5명의 왕과 혼인관계, 그러니까 외척이죠. 왕비 그 딸들을 왕의 황후로 결혼을 시켰죠. 혼인관계를 통해서 5대에 걸쳐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 가문이 경원 이씨입니다. 5대에 걸쳐서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가 인종 때에는 아주 이자겸이 득세를 하죠. 거의 자기 왕처럼 행세를 다 하고요. 그 왕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문벌 귀족들이 많이 두려워하거나 이자겸에게 경원이 씨에게 많이 아부도 하고 달라붙으려고 노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왜 일어났느냐? 1126년에 일어나기 전에
이 고려 왕실 경원이 씨가 갖고 있는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인종 때 이자겸의 권력이 아주 극대화됐을 때 인종이 측근 세력과 함께, 왕당파라고 하죠. 측근 세력과 함께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제거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이자겸과 척준경이 이제 알아차리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자겸은 문벌 귀족 출신이고요. 척준경은 무인, 무관 출신입니다. 네, 무관 출신인데 척준경이라는 이 무관을 그 당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던 무인을 끌어들여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개경 궁궐의 일부가 소실되고, 그 다음에 왕당파죠. 왕과 그다음에 이자겸의 이 반란 세력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궁궐도 소실되고, 또 귀족 사이도 이때 많이 동요를 하게 되고, 뭐 왕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미 추락해 있었지만 더 추락했죠. 예. 신하와 이렇게 대립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 어렵사리 인종이 이 척준경,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를 이간질해서 척준경을 회유해서 이자겸을 암살함으로써 겨우 이자겸의 난이 이제 진압이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미 귀족 사이는 뭐 동요될 대로 동요되었기 때문에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배경을 또 보면 이렇죠. 이자겸의 난 이후로 귀족 세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또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사대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면서 외교 관계로 압박을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도 동요하고요. 그래서 일부 뭐 세력들은 금에게 그냥 뭐 평화를 위해서 사대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쪽도 있었고, 반대로 뭐 묘청 같은 사람, 정지상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서경으로 천도를 하고 금을 정벌할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종도 처음에 이야기들을 많이, 이 세력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서경에다가 큰 궁궐을 짓고 자주 왕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경이 어딘지 아시죠? 평양이죠, 평양. 평양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평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었지만 실제로 천도까지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묘청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를 황제국으로, 그죠. 천도 주장하면서 고려를 황제국으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 그리고 금을 정벌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다른 대신들에 의해서 막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묘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경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묘청과 정지상은 같은 이제 그 서경 천도를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뭐 서로 호흡이 잘 맞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정지상이라는 사람은 개경에 있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 개경, 수도인 개경이 있었는데 묘청이 먼저 평양에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묘청과 같은 편에 있었던 정지상을 먼저 김부식이 중심이 되고 있는 관군들이 먼저 정지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서경에 이제 관군들이 들이닥쳐서 반란을 진압을 하죠.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반란이 결국 진압이 되고 맙니다. 서경파들은 이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독자적인 세력을 1년 동안 뭐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 그 김부식이 중심이 된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김부식, 뭐 이름이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김부식은 누굴까요? 네, 삼국사기 있죠. 네,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기술한 사람이 바로 김부식이죠. 네, 이 사람은 무관은 아닙니다. 문관 출신이고 개경 출신이고 신라 왕실의 후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지을 때, 참고로 뭐 잠깐 얘기하자면 삼국사기를 지을 때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삼국 중에서 아무래도 자기가 신라 왕실 출신이다 보니까 신라의 정통성을 더 중요시하고
고구려와 백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약간 기술을 했었죠. 그랬던 김부식입니다. 근데 이 당대에 묘청의 서경운동이 있을 이 당시에 고려 최고의 재상은 김부식과 여기 있는 또 한 명의 사람, 정지상이었습니다. 정지상과 김부식이 당대의 재상이었는데 이것도 재미있죠. 사화 뒷얘기 들어보면 재밌는데 글재주 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지상이 훨씬 더 뛰어났다고요. 후세 사람들이 다. 정지상은 서경 출신입니다. 평양 출신. 그런데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정지상은 개경에 있었고 반란 세력에 아직 가담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인데 평소에 서경 천도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정지상을 제거하고 김부식이 제일 먼저 제거하고 서경에 관군을 출동시켰다고들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글재주가 이렇게 대비되는 대조적인 두 사람 인물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정지상과 김부식의 어떤 라이벌 관계도 상당히 뒤에 역사책 같은 데 보면 재미있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1135년에 서경천도 운동은 1년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1136년이면은 고려 중기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제 귀족 사회가 문벌 귀족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무신은 차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자 1170년에 무신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군부 쿠데타라고 보면 되죠. 일종의 군부 쿠데타입니다.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의방, 그다음에 정중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무수히 많은 문관들을 자기들 차별했던 문관들을 제거합니다. 살해하죠. 그리고서 첫 번째 이의방 때 그리고 정중부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이들이 그 권력기구, 중요한 권력기구로 삼았던 것들이 이제 중방이었는데 중방을 중심으로 해서 가혹한 공포 정치를 진행하죠. 앞으로 잠깐 가보면 무신들이 이제 순서도 있죠. 처음에 이의방과 정중부가 함께 정변을 일으켰다가 먼저 이의방 실각하고 정중부가 이제 정권을 장악합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라이벌 관계였는데 결국 정중부에 의해서 밀려났죠. 한번 칼을 쓰게 되면 계속 칼을 쓰게 되나 봐요. 그리고 나서 경대승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잠시 소강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다시 이의민 때 와서 거의 10년의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은 15년 동안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군부 실세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이 당시의 무신 정권은 중방이라는 이 중방은 뭐냐면 고려 시대 때 그 군부 중심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군의 최고 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기구인데 이 중방이라는 기구가 사실상에 그 당시 문화신용이라든가 중서문화성이라든가 기존의 권력이 가장 중심이 되는 기구들을 다 제껴내고 중방이 사실상의 권력 기구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군사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면서 중앙정보부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중방이 무신정권 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가 1196년 되면은 최충원이 이의민을 밀어내고 권력을 장악하고요. 이때부터 최씨 가문 4대에 걸쳐서 몇 년도입니까? 1196년도부터 1258년까지 거의 70년 가까이 4대 70년 가까이 걸쳐서 최씨 가문이
고려 사회를 좌지우지했죠. 최충원은 중방 대신에 교정도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사조직입니다. 거의 뭐 타조직에 가까운 조직이었는데 이 교정도감을 통해서 국정을 총괄했죠. 나중에 이제 정방까지 포함시키고요. 다시 무신 정권으로 와서 보면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의민을 제거하고 하층민 밀란을 진압하면서 교정도감, 그다음에 정방 인사를 담당하던 정방, 그다음에 서방 문신을 등용했던 서방, 그다음에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 조직, 그다음에 삼별초 마찬가지 거의 사병 조직에 가까운 건데 삼별초는 일단 의미가 뭐 이런 거예요. 야별초 야심한 시각에 이제 뭐그 치안을 담당한다 해서 야별초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이게 좌별초, 우별초 나눠지고 그다음에 신의군이 나중에 추가로 더 창설되고 해서 세 개를 합쳐서 삼별초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조직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이 처음에 뭐 이의방으로부터 시작해서 1170년에 시작해서 1270년 개경으로 돌아가면 몽고에 투항하면서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 1270년 거의 100년 동안 무신 정권이 유지됩니다. 몇몇 재밌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의방과 정중부 이후에 이제 경대성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무신 정권의 집권자가 되는데 이 사람 청주경씨였고요. 뭐 역사책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TV 사극에서 이 무신 정권을 다룬 드라마를 한번 방영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경대성은 굉장히 멋있는 인물이 훤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유서 깊은 군반 가문 출신이고 이 사람이 왜 우호적인 평가를 받냐면 무신 집권 기간 동안 유일하게 왕과 문신들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해요. 유일하게. 아이고 자꾸 이럴까? 그리고 백성들을 살펴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방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병 집단을 만들었는데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그 사병 집단들이 이 경대성을 호위했다고 해요, 항상. 근데 경대성이 나중에 되게 일찍 죽습니다. 얼마나 일찍 죽냐면 경대성 1179년에 집권했다가 1183년에 죽습니다. 나이가 30도 채 안 됐을 때 죽어요. 4년 동안 집권하고 있다가 이제 사망하죠. 그리고 나서 집권한 사람이 이제 이의민입니다. 뭐 경대성 꿈속에 뭐 맨날 그 정중부 자기가 칼로서 다 죽였던 정중부라든가 수많은 그 정적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경대성을 못 살게 잠을 못 자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좀 뭐 병사로 죽었다고 하는데 독살당했다고도 하고 병으로 죽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경대성이 이렇게 좀 4년 만에 집권 4년 만에 병사하고 나서 이의임이라는 사람이 집권합니다.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고 아버지가 소금 장수였어요.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고 근데 굉장히 키가 크고 싸움을 잘했나 봐요. 무예가 뛰어나서 정중부에게 발탁됐다가 경대성이 죽은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사실 경대성이 집권했을 때 이 의민도 죽이려고 했는데 달아나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경대성이 죽고 나서 다시 등장해서 권력을 이어가게 되죠. 그랬었고 그 이의민 사후에 이제 최씨 가문으로 넘어갑니다. 최씨 가문은 아까 봤을 때 서방을 통해서 문신을 등용했다고 하는데 최씨 정권 때 상대적으로 이제 출세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이규보, 그다음에 최자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최씨 가문한테 최우 때 귀하게 쓰임을 받고 등용됩니다. 그래서 이규보나 최자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문집을 남겨놨죠. 이규보는 동국 이상국집 이런 거, 그다음에 국선센정 이런 책을 저술했고요. 그다음에 최자는 보한집을 저술해서 이 당시 고려의 수많은 글솜씨를 자랑하던 사람들의 문집을
이 사람들이 이제 저술한 사람들로 이제 역사책에 기록되게 됐죠. 무신 정권 때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읽어보면 만적, 이 만적이라는 사람은 최충헌, 고려 무신 정권의 첫 번째 집권자였던 최충헌의 노비였습니다. 노비였는데 만적 등 6인이 뒷산에 나무하러 가서 공사에, 그러니까 공노비, 사노비들이죠. 노예들을 불러 모아서 모의하기를 국가에는 무신정변 이후로 고위관리와 장수가 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아까 대표적으로 이의미라는 사람 얘기했죠. 천한 노비 출신이었는데 막강한 경대승을 뒤를 이어서 4대째 이제 집권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가운데서 고위 관리와 장수가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해서 어찌 힘든 일에 시달리고 채찍질 아래서 고생만 하고 지내겠는가 하고 해서 개경에서 만적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만적의 난이라고 해서 1198년에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뭐 명학소,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요.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라는 노비가 천민이죠. 천민이 난을 일으켰고요. 무신정권 때 보면은 수십 건의 밀란이 전국에서 고려 전국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밀란이 발생했던 이유는 그 무신 집권기에 이제 정통성 없는 권력으로 집권을 한 이 귀족들, 무신들이 토지를 수탈하고 백성들한테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부과하고 이자를 못 갚으면은 토지를 몰수하고 토지도 없으면 노비로 잡아가고 이렇게 고리대로 농민들을 수탈했죠. 그 다음에 또 이때 윤관의 여진정벌 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비가 될 거냐 아니면 노비가 되기 싫으면 고향 땅을 떠나서 전국을 유리하기 시작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그리고 무신정변이 계속되다 보니까 중앙에는 서로 뭐 권력 다툼 하는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신분제도도 동의합니다. 노비 출신들이 뭐 싸움만 잘하면 무신정권의 뭐 최고 집권자가 되기도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극상이 만연하게 되죠. 이렇게 사회가 동요하는 가운데 농민들, 그다음에 천민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있어요. 부곡이라고 있는데 먼저 부곡은 뭐냐면 후삼국으로 이 고려로 통일될 때 이 후삼국 통일하던 고려에 저항한 호족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있던 그 지역의 주민들, 이 사람들을 부곡민으로 편성해서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양인 신분보다는 더 낮은 처우를 했다고들 해요. 이게 이제 부곡이라는 특수한 행정구역 집단이고요. 또 소라는 것도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었던 건데 이거는 수공업이나 광업 등의 특수업에 종사하도록 국가가 지정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 금소, 금을 생산하는 지역, 금을 생산해야 되는 곳에 이제 그 사람들 떠나지 못하고 너희는 금만 생산해. 은소, 너희 지역은 은만 생산해서 국가에 바쳐야 돼. 지소, 너희는 종이만 생산해서 국가에 바쳐야 돼. 뭐 자기소, 너희는 도자기를 만들어서 국가에 바쳐야 돼. 왕실이죠. 바쳐야 돼. 이렇게 이제 소를 운영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반 양인보다도 더 낮은 처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죠. 대표적인 게 명학소에서 난을 일으킨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는 관노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김삼이, 효심, 이 사람들은 농민 반란입니다. 각각 농민들이 봉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왔었던 개경에서 이제 천민들이 해방 운동차 위해서 난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개경을 벗어난
전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굉장히 어지럽고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었겠죠. 고려 중기가 되면 벌써 이렇게 고려의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무신 정권과 농민 반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는 과정, 이자겸의 난도 있었고요. 또 정리하면은 이자겸의 난, 그 이후에 또 묘청의 난을 통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봤고, 무신정권 1170년에 정중부와 이유방에 의해서 시작된 무신정권이 나중에 1270년에 몽고군에 의해서 고려가 투항할 때까지 거의 100년 동안 무신정권이 이어져 가는데, 무신정권의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권력기구의 변화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잠깐만, 권력기구 제대로 안 본 것 같은데 한번 더 보면, 무신정권 초기에는 중방이 중요한 정치 권력 도구였고요. 최충원 때, 최씨 때 가면 이게 교정도감이 이제 중요한 권력 기구였습니다. 여기에 정방이 더 포함되죠. 정방이라고 하면은 최씨 정권의 인사를 담당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뭐 권력 기구랑은 또 별개로 사병 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경대승은 도방에 의지를 했고요. 최씨 정권은 삼별초라고 하는 사병 조직에 의존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신정권이 갖고 있었던 권력기구들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무신정권 안에서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배경들, 뭐 만적의 난, 그 다음에 명학소에서 난 망이 망소의 난, 이런 것들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정권, 농민, 천민의 봉기, 세 번째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요. 예. 빠이빠이.